묵룡천마 제32막 각자의 길 새로운 시작. 연무장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조천익이 황금 주판을 다시 손안으로 끌어당기며 단전 깊숙이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를 스스로 놓아버린 바로 그 순간이었으며, 그 찰나의 선택이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 한 줄기가 갑작스레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었다. 연무장 상공을 가볍게 흐르던 바람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단숨에 틀어막힌 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묵직하고 뜨거운 정적이었으며, 구파일방 각 문파의 관람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장로급과 장문인들은 거의 동시에 무언가를 감지했다. 소림의 해공대사가 가장 먼저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수십 년 수행으로 단련된 감각이 조천익의 단전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기운의 결을 포착하였는데, 그것은 분명 내공의 흐름이긴 하였으나 어딘가 깊고 어두운 곳에서 끌려 올라오는 것처럼 비틀리고 굶주린 형태를 띠고 있었으므로, 해공은 곧장 왼손으로 가사의 자락을 잡아당기며 자신의 단전의 금강경의 공력을 조용히 응집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옆에 앉아있던 무당파의 청어 도장 역시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두 손을 소매 안에서 맞잡았고,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각 문파의 수장들이 거의 연달아 자세를 고쳐 앉았으며, 그들의 눈길은 하나같이 연무장 한가운데에 우뚝 선 조천익의 형상으로 향해 있었다. 조천익은 그 모든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 느끼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시선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이 오히려 무언가를 더욱 자극하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하였으니, 그의 단전에서 검붉은 기운이 마치 오랫동안 가두어 두었던 무언가가 빗장이 열리는 것을 감지하고 몸을 일으키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기세로 위로 솟구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혈마심이었다. 이제 더 이상 조천익의 의지 아래에 온전히 머물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독고행과 백호의 등장이 불러일으킨 분노와 치욕의 감정이 그 뚜껑을 안쪽에서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황금 주판의 주판알들이 일제히 떨리기 시작하였다. 주판의 테두리를 이루는 황금빛 태가 진동하며 미세한 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수백 개의 종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연무장의 공기 안으로 번져나갔으며, 그 진동을 피부로 받아낸 각 문파의 무림인들 사이에서 긴장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조천익의 단전에서 솟구친 검붉은 기운이 팔을 타고 손으로 흘러들어 주판 전체를 물들이자 황금빛으로 빛나던 주판알 하나하나가 점차 어두운 검은 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마치 쇠가 빛을 바꾸듯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변화였다. 독고행은 그 순간 자신의 발 아래 바닥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전해지는 것을 감지하였다. 연무장의 석재 바닥이 조천익의 단전에서 방출된 공력의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는데, 독고행은 그 느낌을 발바닥으로 받아내면서 자신의 단전 안에서 자아혈영공의 기운을 한층 더 끌어모으기 시작하였다. 보라빛과 붉은빛이 교차하는 그 공력은 혈영마공과 정파의 자아신공 요결이 서로를 녹여내고 섞여든 형태였기에, 혈마심의 장력을 받아내는 데에 있어 어느 정파의 내공법보다도 자연스러운 친화성을 지니고 있었다. 독고행의 두 손 위에 보랏빛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으며, 그 안에 붉은 기운의 혈기가 뒤섞이면서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출렁이는 형태를 이루었다. 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독고행의 오른편 한 걸음 뒤에 서서 등에 묶어두었던 적혈도를 풀기 시작하였는데, 그 동작이 너무나 조용하고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알아채는 이가 거의 없었으나, 그것을 감지한 각 관람석의 고수들은 비로소 백호가 커다란 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혈도였다.
오랜 세월 혈영곡의 혈도가 사용하며 그 안에 깃들인 혈영광도법의 흔적이 도신 자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백호가 적혈도를 잡고 운기를 하자 도신 전체가 점점 붉은 빛으로 번들거리며 빛났고 백호의 마공으로 온몸에 붉은 호신강기가 펼쳐졌다. 순간 조천익은 영약과 환단으로 인한 내공과 혈마심의 폭발적인 방출이 몸 표면을 뚫고 바깥으로 쏟아지면서 연무장 전체를 검은 장력의 소용돌이 안으로 집어삼키기 시작하였다. 황금 주판이 그의 손 안에서 진동하며 주판알들이 저절로 튕겨나가기 시작하였는데 그것들은 더 이상 황금빛이 아니었고 혈마심에 잠식된 탓에 짙고 어두운 검은 기공을 뿜으며 연무장 전체로 흩어졌으며 각각의 주판알이 튕겨나가는 궤적마다 공기 안에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강기의 흔적이 남았다. 소림의 해공대사가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그의 단전에서 금강경의 공력이 팔을 타고 두 손 사이로 모여들었으며 손 사이에 금빛에 가까운 기벽이 형성되었고 그 기벽에 혈마심에 잠식된 주판알 하나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충격은 해공의 예상보다 훨씬 강하였다. 강기의 벽이 진동하며 균열이 생겼고 해공은 두 발을 바닥에 더욱 단단히 눌러디디며 몸 전체로 충격을 분산시켜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판알 하나가 품고 있는 혈마심의 장력이 기벽을 뚫고 스며들어 해공의 손바닥을 타고 경맥 안으로 흘러 들어오려 하였으며 해공은 즉각 금강경으로 그 흐름을 차단하였으나 손바닥에 얼얼한 통증이 남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소림의 장로들이 각자 금강경을 운용하며 강화에 나섰으나 연무장 전체로 흩어진 주판알의 수는 수십 개에 달하였으므로 모두를 막아내기란 불가능하였다. 무당파의 청어 도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소매 안에 넣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으며 그의 주변에 부드럽고 투명한 기류가 천천히 원을 그리며 순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태청심경에서 파생된 방어 운기법으로서 적의 기공을 정면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고 우회시키는 방식이었으므로 청어의 주변으로 날아든 주판알들이 기류에 실려 방향을 틀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청어의 이마에도 미세한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으니 혈마심의 장력이 워낙 강렬하여 흘려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내공을 소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각 문파의 관람석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일반 무리민들과 각 문파의 젊은 제자들이 혼란 속에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였으나 조천익의 공력이 이미 연무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으므로 어디로 물러서도 그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여기저기서 내공이 약한 이들이 경맥의 이상을 느끼고 자리에 주저앉거나 손으로 가슴을 붙잡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혈마심의 폭주는 그 규모가 단순한 강자 한 명의 기운 방출과는 차원이 달랐으며 연무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기운이 압축되고 반영하면서 그 위력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었다. 조천익 자신도 이 상황이 완전히 자신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혈마심이 단전을 넘쳐 경맥 전체로 번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의식이 마치 높은 파도 위에 올라탄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느꼈으며 혈마심이 자신을 도구로 삼아 그 굶주림을 채우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혈마심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인지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독고행과 백호를 향한 분노가 혈마심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제 그 불이 저마자의 손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으며 조천익은 황금 주판을 더욱 단단히 쥐어 그 떨림에 맞서면서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독고행이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한 걸음이 연무장 전체에 지니는 의미는 작지 않았으니 혈마심의 폭발적인 장력이 연무장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보통의 담력과 내공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었다. 독고행의 두 손 위에 피어오른 보랏빛 기운이 더욱 선명하게 짙어졌으며 그 안에서 붉은색의 자아혈영공 특유의 공진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공진은 혈마심의 장력과 같은 결을 지니면서도 역방향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독고행의 주변으로 날아들던 조천익의 내공과 주판알들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반발하여 방향을 틀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것을 본 각 관람석의 고수들이 눈을 크게 뜨고 독고행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하였다. 백호는 독고행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거의 동시에 적혈도를 역수로 쥐었다. 도의 날을 아래로 향하게 잡고 도신을 자신의 팔뚝을 따라 거꾸로 세운 형태였는데 그것은 혈영곡의 혈도가 적혈도를 처음 다루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전해 내려온 혈영광도법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백호가 수많은 실전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하고 다듬은 광마도법의 기점이기도 하였다. 적혈도의 도신 전체가 진동하였다. 도의 상단 톱날 요철 부분을 따라 흘러내리던 기운이 역수로 쥐어지자 방향을 바꾸어 백호의 손목과 팔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백호는 그 마기를 자신의 내공 안으로 끌어들여 섞고 흡수하면서 역류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동작도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도와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기의 교환이었다. 조천익이 황금 주판을 수평으로 들어 올리자 남아있는 주판알 전체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그 속에 담긴 공력이 한 점으로 집약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고수들 누구도 정확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기술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공력은 누구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순간 주판알들이 일제히 바깥으로 폭발적으로 방출되면서 독고행과 백호에게 쏘아 내려갔다. 바닥이 울었다. 석재 바닥 곳곳에 주판알이 충돌한 흔적이 웅덩이처럼 패어 들어갔고 그 충격으로 생긴 강기의 여파가 바닥을 타고 사방으로 번지면서 연무장, 가장자리의 돌기둥 하나가 밑동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며 기울기 시작하였다. 각 관람석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각 문파의 수장들이 각자의 내공으로 관람석을 보호하기 위해 기운을 방출하는 장면이 사방에서 동시에 벌어졌으나 이 공격의 여파로 생긴 강기 폭발은 그 규모가 너무 광대하여 어느 한 문파의 힘만으로는 관람석 전체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공이 금강경의 공력을 전신에 두르며 소림 관람석 전면에 기벽을 세웠으나 강기의 여파가 기벽의 측면을 타고 스며들었으며 회원을 비롯한 소림 장로 3명이 그 여파를 내공으로 받아내며 뒤로 밀렸다. 청원은 무당 관람석 전체를 태청심경의 기류로 감싸려 하였으나 장력의 범위가 워낙 넓어 기류의 경계가 수차례 뚫렸으며 점창의 현어는 검기로 강기의 여파를 잘라내려 하다가 피를 토하며 내상을 입었다. 그 짧은 순간에 독고행이 몸을 돌렸다. 조천익을 향해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는 자신의 양손을 수평으로 벌리며 자아혈영공의 기운을 단전에서 끌어올려 양 팔을 타고 손끝까지 뻗어보냈다. 보랏빛과 붉은 내공이 한꺼번에 두 팔 전체에 뻗어 나오면서 장력의 형태로 전방과 후방 양쪽으로 동시에 방출되었으며 전방으로 뻗은 장력은 조천익이 만들어낸 강기의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그 방향을 꺾었고 후방으로 뻗은 장력은 관람석을 향해 흘러가던 강기의 여파와 맞부딪혀 그 위력을 상쇄하기 시작하였다. 완전한 차단은 아니었으나 독고행의 자아혈영공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관람석으로 향하는 강기의 밀도가 눈에 띄게 약해졌으며 그 덕분에 각 문파의 장로들이 관람석을 보호하는 데에 들이던 내공의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백호 역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적혈도를 앞으로 내밀어 도신 전체의 기운을 응집시켰으며 조천익의 기운의 흐름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적혈도의 마공이 혈마심에서 비롯된 기운과 같은 성질을 흡수하며 두 기운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강기의 흐름이 분산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그것이 독고행의 자아혈영공이 만들어낸 완충 효과와 겹치면서 관람석으로 향하던 여파는 마침내 완전히 소멸하였다. 해공과 청어가 기벽과 기류를 거두어들이며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을 연무장 곳곳에서 볼 수 있었으며 소림 관람석의 해원이 해공의 팔을 짚으며 내공을 보태는 모습도 보였다. 조천익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를 갈았다. 마교 출신의 두 놈이 구파일방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분노를 새로운 방향으로 불태우고 있었으며 그것은 동시에 혈마심의 폭주를 더욱 가속시키는 연료가 되고 있었다. 조천익의 단전에서 공력이 다시 한번 일주천하며 경맥 전체를 타고 온몸으로 번지면서 그의 몸 표면의 검은 호신강기가 두텁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혈마심으로 물든 호신강기는 일반적인 그것과 달리 표면이 들끓는 것처럼 출렁이고 있었으며 검은 폭풍이 밀려오는 것처럼 이상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독고행이 다시 조천익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 안에는 어떤 분노도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조천익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고 마교 출신의 놈이 자신을 향해 오는 눈 안에 분노조차 없다는 것은 이 자가 이 상황을 처음부터 감정의 영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었다. 독고행은 자아혈영공의 기운을 다시 한번 완전히 끌어올렸다. 마교 혈영마공의 마기와 자아신공의 순정한 내공이 하나로 합류하면서 그의 전신에 보랏빛과 붉은 빛이 교차하는 기광이 뿜어져 나왔으며 고는 이들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조천익이 황금 주판을 정면으로 내밀며 검은 장력을 집중 방출하였고 독고행이 자아혈영공의 기운을 양손에 극한까지 응집시켜 정면으로 뻗어나갔다. 두 기운이 연무장 한가운데서 충돌하였을 때 발생한 강기의 폭발은 그 이전의 어떤 충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으며 그 충격이 워낙 강렬하여 두 사람 모두 땅에 발자국이 새겨질 만큼 뒤로 밀리는 것을 피하지 못하였다. 독고행의 두 손이 타는 듯한 고통을 전하고 있었다. 자아혈영공의 기운이 충돌 지점에서 상당량 소진된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독고행은 그 통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충돌 과정에서 흩어진 기운 중 일부가 혈마심의 장력과 뒤섞여 자신의 경맥 안으로 스며들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위험한 현상이었으나 동시에 독고행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자아혈영공의 혈기가 흘러들어 온 혈마심의 기운을 감싸 안고 마기와 혈기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혈마심의 기운 일부가 역전되어 조천익의 단전을 향해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독고행이 이 충돌 안에서 노리고 있는 전술이었다. 조천익의 단전 안에서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방출하였다가 독고행을 통해 역전되어 돌아온 혈마심의 기운과 단전에 남아있던 혈마심의 기운이 같은 결이면서도 방향이 반대인 탓에 충돌하였으며 그 충돌이 조천익의 경맥 전체에 역방향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조천익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경맥의 내공이 역방향으로 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방치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알고 있었다. 황금 주판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조천익은 모든 내공 전체를 한 방향으로 몰아붙여 강제로 제압하려 하였으나 그 시도 자체가 오히려 내공의 충돌을 더욱 거세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백호는 조천익의 측면을 향해 빠르게 돌아 들어가면서 적혈도를 앞으로 내밀어 도신 전체의 마기를 응집시키자
도의 상단 톱날 요철 부분에서 기운이 진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백호의 내공이 적혈도의 마기와 하나로 뒤섞이면서 도신 전체가 붉은 피의 빛과 같은 독특한 광채를 발하기 시작하였다. 조천익이 주판을 돌려 백호를 향해 장력을 방출하려 하였으나 경맥 안에서 역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기류가 장력의 집약을 방해하여 온전한 영춘악성격을 구사할 수 없었으며 그 간극을 이용해 독고행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섰다. 독고행의 오른손이 공중에서 특정한 형태로 모였다. 자아혈영공의 기운이 손바닥 안에 극한으로 집약되면서 보랏빛과 붉은 혈기가 하나의 불타오른 구슬처럼 수축하였으며 그 수축된 기운이 터져 나가기 직전의 형태로 압축되어 있었다. 독고행은 그 상태로 조천익의 정면으로 곧바로 뻗었는데 목표는 조천익의 가슴 중앙, 단전과 연결된 경맥의 근간이 되는 혈도 세 곳이었다. 조천익이 황금 주판으로 막으려 하였으나 백호의 적혈도가 측면에서 조천익의 팔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있었으므로 완전한 방어 자세를 취하기 어려웠으며 조천익의 반응 속도 자체를 조금씩 늦추고 있었다. 독고행의 손이 조천익의 가슴에 닿는 순간 자아혈영공의 기운이 일격으로 분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력의 충돌이 아니었다. 독고행의 공력이 조천익의 경맥 안으로 파고들어 단전과 연결된 혈도를 차례로 짚어나가는 과정이었으며 혈도 하나가 점열되는 순간마다 조천익의 단전에서 주요 경맥으로 흐르던 기운의 통로가 하나씩 차단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혈도가 잠겼다. 조천익의 단전에서 경맥 상단으로 향하던 기운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조천익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두 번째 혈도가 막히자 이번에는 조천익의 입술 사이로 짧고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으며 황금 주판을 쥐었던 손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가 다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혈도가 막히는 순간 조천익의 단전과 경맥 전체를 연결하던 기운의 근간이 단절되었으며 폭주하던 내력이 갈 곳을 잃고 단전 안에서 스스로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조천익의 호신강기가 요동쳤다. 혈마심으로 물든 검은 호신강기가 단전의 충돌을 받아내며 표면이 불규칙하게 출렁이다가 급격하게 잃기 시작하였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멈춘 것처럼 호신강기의 가장자리부터 꺼져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며 조천익은 그것을 느끼는 순간 자신의 단전이 부서지고 찢기는 감각을 경험하였으며 그 감각이 이 전투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찰나였다. 백호의 적혈도가 호를 그렸다. 그것은 느린 동작이었다. 백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으며 적혈도의 도신이 공중에서 천천히 수직으로 세워지는 동안 도의 상단 톱날, 요철 부분을 따라 응집된 기운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는데 혈영광도법의 절기인 혈영참이 발동하기 직전의 형태라는 것을 아는 이는 없었다. 백호가 그 도법을 익혔을 때는 단순히 베고 자르고 휘두르는 것이었으나 최근 무림의 절정인 고수들과의 경험으로 적혈도의 마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도법을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변모시켜 놓았으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광마도법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도신에서 짙은 붉은 빛이 폭발하듯 팽창하였다. 적혈도의 검신을 따라 기운이 진동하는 소리가 연무장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마치 도가 스스로 울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 울림 안에 오랜 세월 적혈도가 담아온 모든 기억과 혈영곡의 기원과 백호, 자신의 싸움들이 하나로 응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혈영참이었다.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 깃든 도기가 산을 가를 만하다는 이야기가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는 기운이 도신에서 만개하였으며 백호는 그것을 조천익의 단전 정면을 향해 수직으로 내려그었다. 도신이 그리는
수직의 붉은 도기가 이미 무너져 가던 조천익의 호신강기를 정확하게 갈랐으며 그것은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마귀를 끌어당기는 현상이었으며 적혈도의 도신에 내재된 혈영광도법의 기운이 혈마심의 자녀 기운을 도신 안으로 빨아들이면서 조천익의 단전의 내공을 빠르게 잃게 만들었다. 바로 그 찰나의 독고행의 자아혈영공이 조천익의 이미 점열된 새 혈도 너머로 단전 자체에 도달하였다. 단전 안에서 방향을 잃고 충돌하고 있던 혈마심의 자녀 기운을 압축하여 그 중심을 봉쇄하는 것이 독고행의 마지막 수였으며 보랏빛과 붉은 혈기가 뒤섞인 자아혈영공의 기운이 조천익의 단전을 완전히 감싸 안는 순간 혈마심의 폭주는 그 근원에서부터 차단되었다. 조천익의 몸 전체가 순간적으로 굳는 듯한 반응을 보였으며 경맥을 타고 흐던 검은 기운이 피부 표면에서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였고 조천익의 몸이 그 모든 것을 받아내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빨리 구독하세요. 황금 주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판이 연무장 석재 바닥에 부딪히며 남은 주판알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연무장 전체를 조용히 가로질렀으며 그 소리는 이 전투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였다. 조천익은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은 단순히 기운이 빠져나간 탓만이 아니었으니 단전이 봉쇄되고 경맥의 흐름이 점열로 차단된 상황에서는 몸을 지탱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에 이른 것이기도 하였다. 검붉은 기운이 그의 몸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조천익의 얼굴이 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혈마심의 기운 안에 가려져 있던 그 얼굴 위에 수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고 가라앉는 것을 보는 이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읽었다. 연무장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구파일방 각 문파의 관람석에서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혈마심의 장력과 강기의 여파를 막아내며 안간힘을 쓰고 있던 고수들이 일제히 숨을 고르고 있었으며 연무장 바닥에 갈라진 틈 사이에서 먼지가 느리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림의 해공이 두 손을 천천히 내리며 눈을 들어 연무장 중앙을 바라보았고 무당의 청원은 소매 안에 두 손을 넣은 채로 긴 숨을 내쉬었으며 각 문파의 장로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추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은 종류의 정적이었으며 방금 연무장에서 벌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독고행이 조천익의 앞에 서서 잠시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독고행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백호의 옆으로 돌아왔다. 백호는 적혈도를 수직으로 세운 채로 멈추어 있었는데 도에서 흘러나오던 기운이 하나씩 수그러들었으며 연무장의 공기가 서서히 원래의 공기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소림의 해공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서는 것을 시작으로 각 문파의 장로들과 장문인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눈길은 한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조천익과 그 앞에 서 있는 독고행과 백호 사이를 오가다가 마침내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교 출신의 두 사람이 혈마심의 폭주로부터 관람석의 피해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그 사실이 이 자리에서 어떤 공식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 쉽게 입을 열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해공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시선을 거두었다. 청어가 몸을 반쯤 돌렸다. 그것이 그들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으며 독고행과 백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연무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으며 관람석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도 없었고 막는 자는 없었다. 10만 대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길었다. 산길은
오가는 이가 거의 없었으며 나무 사이로 내려오는 빛이 지면 위에 흩어져 있었고 간간히 부는 바람이 땀으로 젖은 옷을 식혀주었다. 독고행과 백호는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으나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어온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종류의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등에 적혈도를 묶어 짊어진 백호가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독고행은 발 아래 낙엽을 밟는 소리를 들으며 앞을 걸었다. 10만 대산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달라진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폐허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마교의 무인들이 폐허의 잔해를 한쪽으로 걷어내고 무너진 돌벽을 쌓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이 예전의 마교 본산 폐허와는 다른 어떤 가능성을 조용히 암시하고 있었다. 무인들이 독고행과 백호를 발견하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으나 독고행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일로 돌아갔다. 흑혈마조는 본산 안쪽에 무너진 대청터에 앉아 있었다. 지붕이 없는 탓에 하늘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흑혈마조는 두 사람이 도착하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옆에 천유성이 서 있었으며 강혁은 그 뒤편 조금 떨어진 곳에 두 손을 앞에 모은 채로 서서 독고행과 백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흑혈마존의 눈이 독고행에서 백호로 다시 독고행으로 움직이면서 두 사람의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였으며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 풀리는 것을 독고행은 알아챌 수 있었다. 연무장에서 돌아온 두 사람의 모습은 상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각자 다른 무게로 내려앉고 있었다. 천유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살아 돌아올 줄 알았다. 고생이 많았구나. 그것은 환영의 말도 아니었고 단순한 확인도 아니었으며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담담하게 짚어내는 말이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강혁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었으며 그 고개를 숙이는 동작 안에 오랫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함께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흑혈마존이 독고행을 보며 낮게 물었다. 이제 너의 목표는 다 해결한 것이냐? 독고행이 짧게 답하였다. 어느 정도 해결한 듯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흑혈마존이 다시 대청터의 자리에 앉으면서 잠시 눈을 감았고 그가 눈을 감는 동안 천유성과 강혁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 없는 무언가를 교환하였다. 그 침묵 안에는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담겨 있었으며 정파와 무림맹 이름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흑혈마존이 눈을 뜨며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백호에게 잠시 머물렀는데 그것은 단순히 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읽으려는 눈길이었으며 백호는 그 시선을 받아내면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잠시 후 흑혈마존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주의 자리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대청터 한켠에 모닥불이 피어졌으며 그 불빛 아래 흑혈마존과 천유성 강혁 그리고 독고행과 백호가 둘러앉았다. 모닥불이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소리가 폐허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고 멀리서 천살대 무인들이 잔해를 정리하는 소리가 간간히 섞여 들어왔다. 하늘에는 별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으며 지붕이 없는 대청터 위로 그 별빛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천유성이 말을 꺼낸 것은 불꽃을 오래 바라보고 있다가였다. 마교 교주 자리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 후보는 너희 두 사람이다.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군. 그 말이 떨어지자 모닥불 주변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었으나
막상 말로 꺼내지는 순간에는 그 무게가 달라지기 마련이었다. 흑혈마존이 불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독고행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교주의 자리란 그 이름을 짊어질 준비가 된 자가 맡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의 저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말이 아니었다. 독고행이 스스로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내릴 수 있는 판단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으며 그 말 안에는 자신이 아직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과 그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함께 담겨 있었다. 흑혈마존과 천유성이 그 말을 듣고 있었으나 바로 답하지 않았으며 강혁은 두 손을 앞에 모은 채로 독고행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백호가 모닥불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 안에는 뜻밖에도 어떤 다부진 것이 있었으며 그것은 독고행이 예상한 것과 조금 달랐다. 교주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독고행과 한번 맞붙어 보고 싶습니다. 승부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말로 정해지는 것과 몸으로 확인되는 것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교주, 자리가 어떤 무게인지, 얼마나 강한 자여야 하는지 몸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독고행이 잠시 불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흑혈마존과 천유성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않았으나 그 시선 안에서 무언가 교환되는 것이 있었으며 그것이 대련을 허락하는 의미라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아침이었다. 폐허의 앞마당에 해당하는 넓은 돌바닥 위에 두 사람이 섰다. 어느 쪽도 무기를 들지 않았으며 그 자리를 지켜보는 흑혈마존과 천유성과 강혁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폐허의 잔해 사이를 지나는 소리만이 들렸으며 아침 안개가 10만 대산의 나무 사이에 아직 거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1000살대의 무인 몇몇이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기운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다. 두 사람이 동시에 기운을 끌어올렸다. 독고행의 몸에서 보랏빛과 붉은 혈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자아혈영공의 기운이 전신의 경맥을 따라 고르게 퍼져나갔다. 얼마 전 조천이과의 전투에서 크게 소진되었다가 회복된 기운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으며 그것은 강한 기운과 충돌하고 역전시키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한 탓이었을 것이었다. 백호의 몸 주위에서는 묵직하고 진한 붉은 기운이 피부 표면을 따라 올라왔는데 그것은 적혈도의 마기를 역류시키며 단련된 내공과 혈용마공이 몸 전체에 고르게 스며든 형태였으며 혈용도법의 기운이 그 안에 녹아 있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서로에게 닿기 전에 이미 돌바닥 위의 먼지가 사방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흑혈마존의 눈이 가늘어졌다. 독고행이 먼저 움직였다. 자아혈영공의 장력을 두 손으로 방출하면서 동시에 발을 내딛어 백호의 정면을 향해 압박하였으며 그 움직임은 전날 조천이과의 전투에서 보았던 것과 달리 여유 있고 유연한 형태였다. 적을 제압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상대를 느끼기 위한 움직임이었으며 그 차이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전투와는 다른 결로 만들고 있었다. 백호는 정면에서 그것을 받아냈다. 두 팔을 앞으로 내밀어 독고행의 장력을 팔 전체로 받아내었는데 그의 팔뚝에 스며든 공력이 독고행의 장력을 분산시키고 흡수하면서 조금도 뒤로 밀리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련이 이어지는 동안 지켜보는 흑혈마존과 천유성의 눈에는 조금씩 묘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독고행이 장력을 방출하는 순간마다 그 장력의 끝이 완전히 풀려나가지 않고 마치 스스로 제어하듯 마지막 순간에 조금 수그러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미세하여 대련의 흐름만을 보는 이라면 알아채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수십 년간 수많은 고수들의 공력을 눈으로 읽어온 흑혈마존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천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백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장력을 밀어낼 때마다 마지막 힘의 방향이 미세하게 비껴나가고 있었으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공력을 아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었다. 천유성도 그것을 느끼고 그는 그 순간 흑혈마존을 돌아보았다. 흑혈마존은 이미 같은 것을 보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흑혈마존의 입가에 아주 작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이 미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오랫동안 그 얼굴에서 보기 어려웠던 종류의 표정이었다. 천유성 역시 입술 끝이 조금 움직였으며 강혁이 그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대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누구나 교주의 자리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교 안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었으며 수많은 이들이 그 자리를 향해 싸우고 배신하고 죽어간 역사가 이 폐허 안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돌바닥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반대였다.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그 자리를 넘기려 하고 있었으며 그 의도를 숨기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공력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있었다. 그것이 흑혈마존과 천유성의 입가에 미소를 만들어낸 것이었으니 수십 년 강호를 살아오면서도 이런 종류의 대련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독고행이 단전에서 자아혈영공의 기운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기운의 마지막 조각을 아주 정교하게 거두어들이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힘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으며 공력 전체의 흐름을 찰나의 순간마다 정밀하게 조절하면서 상대에게 자신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고난도의 기술이었다. 독고행이 한 걸음 밀리고 백호가 처음으로 뒤로 반보 밀린 것은 독고행의 공진이 실제로 그를 밀어낸 것이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백호 자신이 그 공진을 완전히 흘려낼 수 있었음에도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백호가 천천히 두 손을 내렸다. 그것이 대련을 끝내는 신호였다. 독고행이 기운을 거두며 멈추었으며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백호의 입가에 납득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정이 떠올랐으며 그것이 진짜 납득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담은 납득인지는 이 순간에는 알 수 없었다. 흑혈마존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두 사람을 보았다. 그의 눈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무거운 것이 조금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천유성이 나지막이 말하였다. 백호가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그리고 교주 자리의 무의로도 손색이 없다. 강혁이 그 말을 듣고 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반대하는 이가 없었다. 백호가 대청 터를 향해 걷기 시작하였으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독고행은 이상하게도 무거움보다 가벼움을 느꼈다. 그날 저녁 독고행과 백호는 폐허의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10만 대산의 하늘에는 별이 많았으며 폐허 위로 여름이 시작되려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것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었다. 너만 끝까지 자유롭게 도망가려는 거냐? 그 말이 밤 공기 안으로 낮게 떨어졌다. 독고행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호가 대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으며 모른 척하는 것이 가능한 종류의 말이 아니었다. 독고행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백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조금 더 세상을 돌고 싶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강자들이 세상 곳곳에 있고 그들과 맞부딪히면서 내 무공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도망이 아니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택이 그것이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백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래서 나보고
이 무거운 천마교주 자리를 들고 있으라는 거냐? 내가 나를 부른다면 언제든 만리 길도 뛰어올 것이다. 그 말은 약속이었으나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나왔다. 백호가 짧게 웃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으며 그 고요함 안에 말로 표현되지 않는 오랜 시간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흑경대와 흑살대를 거쳐온 날들, 수많은 싸움과 그 싸움들 사이에서 서로를 확인해 온 시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이 별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것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끝에야 뒤로서 만들어지는 종류의 사이가 있었으며, 독고행과 백호 사이에는 그것이 있었다. 독고행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겼다. 필요한 것만 작게 묶었다. 흑혈마존이 나와서 그것을 보았으나 아무것도 말리지 않았고, 천유성이 그 곁에 서서 독고행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먼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혁은 본산 안쪽에 있었으나 독고행이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었으며, 그것을 굳이 나와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강혁 나름의 방식이었다. 천살대의 무인들이 잔해를 정리하다가 독고행이 짐을 꾸리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추었으나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일로 돌아갔다. 화산이었다. 독고행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다. 자신의 무공이 마교의 것과 화산의 것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두 가지가 자아혈영공 안에서 하나로 합류하면서도 아직 자신이 미처 닿지 못한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연무장에서의 전투를 통해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조천익과 맞부딪히며 자아혈영공의 기술이 한 단계 더 깊어진 것을 느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더 강해지고 싶다는 것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을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으며, 그 길의 다음이 화산이라는 것을 독고행은 알고 있었다. 백호가 본산 입구까지 나와 있었다. 두 사람이 마주서며 독고행이 백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교주의 자리가 그 위에 내려앉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어딘가 다르게 느껴지는 무게로 백호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거운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인지는 독고행도 말하기 어려웠다. 다만 그 무게가 백호에게 어울린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독고행이 몸을 돌려 걷기 시작하였을 때 백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어디 가서 죽지 말고 더 강해져서 돌아와라. 나도 쉬지 않고 강해질 테니 말이야. 그 말이 10만 대산의 아침 공기 안으로 스며들었다. 독고행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반쯤 돌리며 백호를 향해 웃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표정이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교주님. 그 말이 아침 공기 안으로 가볍게 떠오르는 순간 백호에 굳어있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풀렸다. 백호가 짧게 웃었다. 그것은 어젯밤 별빛 아래서 나왔던 그 웃음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으며, 그 웃음 안에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독고행이 다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하였으며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산길이 독고행의 발 아래 이어졌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안개가 산허리에 걸려 있었으며 그 안개 사이로 햇빛이 기울어 들어오면서 길 위에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풀벌레 소리가 길 옆 숲을 사이에서 들렸고, 멀리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우는 소리가 안개 안으로 퍼졌다. 독고행은 그 길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산 입구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백호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안개가 완전히 독고행의 형상을 지워버린 뒤에도 한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으로 어느새 가까운 흑혈마존이 말없이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으며 천유성이 그 둘의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으며 10만 대산의 아침이 그 정적 안에서 천천히 깊어지고 있었다. 화산은 멀었다. 그러나 독고행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며 그 모름 안에 다음이 있었다. 묵룡천마 제32막 완결. 지금까지 묵룡천마를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약 3주 정도 휴재하고 다음 작품은 조금 다른 무협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시간 나는 대로 독고행의 에피소드도 올려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